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인천으로 이동해 사흘째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본격 유세 일정에 돌입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전국 현안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다음 질문. 저 MBC 김상훈인데요. 방금 그 질문에서 좀 연장선에서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이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고, 또 한동훈 대표는 전 대표는 이제 어제부터 지원 요새에 나섰고,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하와이에서 대선 전에는 안 돌아온다 뭐 이렇게 또 밝혔는데, 네. 좀 안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월 16일에 100일 안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죠. 앞으로 더 강력하게 부인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겉보기에 국민들 보시라고 하는 허언이고 실제로는 깊이 연관되어 있고 탈당하면서도 응원하면서 나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만간 국민의힘이 아마 큰절하면서 이제 석고대죄, 국민 사죄 쇼를 하게 될 텐데 국민들이 그런 데 속을 만큼 정치 의식 수준이 낮지 않다. 국민들을 진지하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충고로 드립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연합뉴스 홍준선입니다. 오늘 반려동물 관련 정책 발표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유기 문제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길고양이 문제가 있는데 좀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 때 해당 지역 인근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그런 가정 입장에서는 그걸 왜 공공시설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드느냐 이런 반발을 했고, 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그런 우리 주민들께서는 우리도 세금 내는 국민인데 우리의 삶의 양식은 왜 존중받지 못하느냐, 또 이런 반발이 있죠.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양면이 있고요. 여러 면들이 있는데 이해관계도 충돌하죠. 그걸 조정하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아마 전체 인구의 25%를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정책적 배려들이 있어야 됩니다. 방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길고양이 문제도 사실은 일부는 뭐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좀 도와주려는 쪽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학대하는 쪽, 뭐 이런 쪽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결국은 저는 동물도 우리와 함께 사는 자연의 일부다. 공존의 방법, 공존의 가능성을 좀 찾아내고, 또 비반려인들도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방식들도 잘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기도에서는 이제 길고양이들 또는 유기묘, 그러니까 버려진 고양이, 이런 유기묘 보호소도 저희가 만든 일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찬반론이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또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 학대는 결국 인간성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함께 사는 세상에는 우리 동물들도 포함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하라고 그랬어요? 네. 후보님, 저 MBN 표선우입니다. 반려동물 공약 관련해서 네. 표준수까지 도입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수익의 반발이 커서 도입이 안 됐던 거잖아요.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기자간담회 현장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관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메시지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 등을 밝혔는데 이 소식 포함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21대 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일제히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 관람에 나선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선 후보들 오늘 어떤 일정 소화하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방금 보신 것처럼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오늘 찾았습니다. 그제 서울, 어제 경기에 이어서 사흘째 수도권을 돌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린 최대 승부처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윤석열 정권 실정과 비상계엄 심판론을 부각하면서 자신이 국가 혼란을 해결할 유능한 일꾼이란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째 수도권 유세를 이어가는 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잠시 뒤 고양시를 시작으로 오늘 경기 북부 지역을 순회합니다. 경기 북부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다녀간 지역이기도 한데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젊은 층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어제까지 호남을 누볐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과거 이재명 후보가 시장을 지냈던 경기도 성남을 찾아 수도권 유세전에 합류했습니다. 오후에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정치 입문 계기라고 설명했던 성남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비판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영화를 보러 간 걸 두고 뒷말이 많다고요. 네, 지금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 주제가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역사 강사였던 전한길 씨가 초청한 자리라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 출석 말고 공개 행보에 나선 건 파면 이후 처음입니다. 정치권에선 대선을 앞에 두고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내세웠던 부정선거 의혹 영화를 보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강하게 비판을 했고 조승래 수석 대변인도 그게 윤 전 대통령이 얘기한 백의종군이냐, 백의종군을 영화관 가서 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비판하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에서도 나왔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해서 이젠 당과 관계없는 분이라면서도 계엄을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YTN에 이 시기에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윤 전 대통령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는 건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의 전략 싸움도 치열하죠. 네, 국민의힘에서 남은 기간 어떻게든 진영 내부 결집을 이루고 지지세를 키워야 한다는 절박감이 느껴집니다. 상대인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는 입법권에 행정권까지 넘겨주면 독재를 할 거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등 비윤계 또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세력까지 끌어안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조금 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앞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비판했던 자신의 발언은 잘못이고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결국 힘을 합쳐야 한다며 더 좋은 집을 새로 지을 테니 대선 승리의 길을 여는 안내자가 돼달라고 단일화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이준석 후보 일정에 동행도 하는데 다만 이준석 후보는 아직 단일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서 첫 TV토론 이후에 자신의 지지율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단일화 논의보다는 젊은 세대와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에게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보수 진영의 단일화를 명분 없는 야합, 또 내란 세력 결집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남은 기간 이재명 후보 1강 구도에
변수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읽힙니다. 이 후보의 지지세가 공고하긴 하지만 상대 진영이 막판에 결집할 수 있고 또 지금 다 이긴 것처럼 굴다가는 되레 민주당 지지층이 방심하고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검사 3명이 동반 사의를 표명한 일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흔들림 없이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먼저 심우정 총장의 출근길 발언 정리해 주시죠. 네, 저희 취재진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차량에 내린 심 총장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선 흔들림 없이 검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습니다. 네, 다만 심 총장은 대선 이전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 어제 직접 사직 배경을 설명했죠. 네,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는 직무복귀 2달여 만인 어제 전격적으로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탄핵 절차를 겪으면서 억울함을 풀고 나면 그만두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몸도 마음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기각 직후 그만두는 것은 후배들에게 미안해 미뤄왔다는 취지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조 차장 검사도 탄핵 심판 전원 일치 기각으로 무고함이 밝혀졌고 복귀한 뒤 현안 수사도 어느 정도 안착이 되라고 생각해 사직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에서 저희 8대 0으로 해서 저희 무고함이 밝혀졌잖아요. 다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21대 대통령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선거범죄 수사 업무 등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다가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안동환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건강상의 이유를 들긴 했지만 대선 직전에 사직을 결정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과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 검사가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부터가 이례적인데요. 표면상의 이유는 건강 악화지만 새 정부에서 이뤄질 수 있는 보복성 감찰이나 특검 수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수사했던 검사들로 야권 주도로 탄핵 심판을 받기도 했던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감찰이나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퇴직 절차도 중단되는 만큼 일찌감치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무부가 사직서 수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징계 절차 등이 없는 만큼 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요. 사표가 수리되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인 가운데 주요 수사나 공소 유지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관계자에게 받은 샤넬 가방을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의 비서는 이 샤넬 가방에 웃돈을 얹어 더 비싼 제품으로 바꿨는데 최종 종착지가 김 여사인지 아닌지 검찰이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넨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해 구매 이력 등을 확인한 검찰은 이 가방이 윤 씨 처제 명의로 구입된 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인 유모 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검찰은 압수수색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유 씨가 지난 2022년 6월에서 7월 사이 이 가방을 두 차례에 걸쳐
웃돈을 얹어 다른 가방 등으로 교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윤 씨에게 받은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직접 유 씨에게 웃돈을 줘가며 교환해달라고 시켰으며 이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유 씨도 지난주 검찰에 출석해 코바나 콘텐츠 때부터 인연이 있던 전 씨의 부탁으로 가방을 교환해준 것일 뿐이라며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 씨가 김 여사 모르게 전 씨의 지시로 가방을 받고 교환까지 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샤넬 가방이 김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수사 중인데 수사 상황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시기도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전 씨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논란을 다루는 법관 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습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침해 우려에 대해서 다룬다는 계획인데 이 판결 자체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안건은 크게 두 개로 구분됩니다.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정성과 책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번 사태 경과를 들여다보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 안건에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건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과정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나 대법관을 늘리는 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건을 상정한 법관 대표회의 김예영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논의할 때 나온 의견을 최대한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옳고 그름을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현재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제안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회의 현장에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수정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법관 대표회의는 과반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고 의결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한 판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차철남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반성은 없이 되려 피해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출석한 차철남은 범행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피해자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철남은 앞서 경찰서 유치장을 나설 때 흉기 난동 피해자인 편의점주와 집주인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없었다고 답하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 국적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늘 오후 2시 반에 진행합니다. A씨는 그제 새벽 4시쯤 경기 화성 동탄 이신도시 동탄 호수공원 인근 상가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프로파일러 등이 투입된 면담 등의 조사에서 A씨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우리 수출이 계속 영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5월 수출 동향 전해주시죠.
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잠정 3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327억 달러에 비해 2.4%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일수도 12.5일로 같아서 일평균 수출액도 똑같이 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1년 전보다 23.8%라는 큰 폭의 감소를 보였던 데 비하면 격차는 다소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역시 미국발 관세 영향이 두드러지는데요. 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증가한 반면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는 6.3%, 자동차 부품은 10.7%나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에서의 반도체 비중도 22.7%로 전년 동기 대비 3.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일시 관세 휴전에 나섰습니다만 그 효과는 아직 가시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도 지난해 대비 각각 7.2%, 14.6% 줄어들었습니다. 수입도 2.5% 감소로 다소 줄었습니다만 무역 수지는 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수입이 각각 1.7%, 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상 수출은 월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올해는 1월을 빼고 월별 수출이 계속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번 달도 과연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월말 통계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에서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선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나온 YTN 여론조사 결과 먼저 보겠습니다. 후보 직함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50, 김문수 36, 이준석 6%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과 부울경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분명 국민의힘의 텃밭이잖아요. 어떻게 네, 분석하고 그렇습니다. 계십니까? 3년 전 선거에서는 한 20% 정도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득표를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이어서 사실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부울경, PK 지역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뭐 근소한 차이라도 좀 또 그 근소한 차이로 지금 굉장히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자체가 또 부울경 지역의 민심뿐만 아니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지역을 찾아서 선대위원장이라는 뭐 그런 선대 직함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운동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기점으로 해서 한동훈 전 대표랄지 그리고 또 홍준표 전 후보랄지 뭐 이런 분들이 더 힘을 합해 주신다고 하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좀 부울경 지역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수 텃밭에서 위기가 감지되긴 하지만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55% 이상, 60%대 득표율도 가능하다 이런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후보 이런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55% 이상 득표를 받는다. 최근에는 61%의 당선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잘하면은 우리 국민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내란 세력에게 또 기회를 주면 나라 망한다. 그래서 60대, 30대 10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 예상이고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입니다. 현재 느슨해 있는 보수 쪽 지지자들의 결집이라는 것이 갈수록
강해진다는 상황을 전제한다면 당연히 선거는 막판으로 갈수록 접전 양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네, 박지원 민주당 의원 60% 득표율까지 언급했는데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예상 득표율, 낙승, 압승 이런 발언 하지 마라. 이런 발언하면 징계까지 하겠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네.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공보팀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재차 강조되었고요. 알다시피 박진원 의원 말씀처럼 60%대의 득표율을 받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정동영 후보가 나왔을 때 그렇게 참패했듯이 이것보다 더 벌어지는 어떤 결과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 응징, 압도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태도, 한 표라도 받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모랄 해저드라든지 또 실수라든지 오만하면 실수,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 골프든 선거든 고개 쳐들면 진다, 망한다 이런 얘기 있듯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다 잡아서 결과적으로는 뭐 더 많은 승리의 기선을 제압하고자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각 진영은 결집하기 마련인데 네. 지금 진보 진영은 상당히 결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보수층은 어떨까? 보통 샤이 보수층이 있다. 네.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엔 그랬는데 네. 지금도 어떤 이 지지율에 잡히지 않는 샤이 보수가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좀 그 여론조사에 보수층이 조금 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닌가. 그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7년 탄핵 이후에 이루어진 선거에서도 이제 문재인 후보가 41% 정도를 이제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죠. 그래서 현재 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뭐 55%, 뭐 60%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민주당에서도 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그런 면에서 또 뭐 말조심, 행동조심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이재명 후보도 며칠 전에 있었던 뭐 120원 커피 원가 발언 그리고 또 뭐 호텔 경제론 관련해서 사실 이게 괴담 수준의 그런 발언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본인이 그렇게 불필요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낳는 그런 말을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면에서 좀 후보 스스로도 말실수를 덜 해야 되고 그리고 말실수에 대해서 자꾸만 왜곡이다 또 어떠한 그런 뭐 무슨 비판하는 그런 언론을 지금 오히려 공격한달지 아니면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안 좋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만함의 지금 모습이 좀 민주당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사실 저는 단일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의힘과 그리고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다고 해도 지금 이재명 후보에 지금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오늘 또 언론에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좀 뭔가 그런 좀 개혁신당과의 단일화 뭐 이런 것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욱더 보수층에서 적극적으로 또 투표에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인터뷰는 잠시 뒤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전주혜 의원님이 이재명 후보의 실언이라고 지적하신 부분, 커피원가 120원 발언 등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가짜뉴스다. 가짜뉴스가 문제니까 카톡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댓글을 달아달라. 지지자에게 이런 당부를 했더라고요. 네. 뭐 저는 그 이전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커피 원가 문제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국민의힘의 후보가 자기 의제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 대표가 낸 이야기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의제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다. 결국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 귀에 싹 들을 만한 자기 아젠다로 싸움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원가 120원 뭐 그것이 지나간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고 일정 부분에 편집해서 낸 부분인데 그것 자체가 국민 전체에게 이 토론이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까 별로 의미가 없는 토론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배우자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배우자 TV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아침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입장이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씨가 나오겠다는 건가 하고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국민들이 보면은 배우자 막 그 영부인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영부에서 안 좋을 것 같다. 나와서 막 예컨대 각자의 검증뿐만이 아니라 자질 검증이 어떻게 잘 되겠으며 그리고 그건 막 서로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정책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거 국민들한테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정치 개입을 연상시키잖아요. 네, 강금실 선대위원장. 배우자 토론 얘기가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가 먼저 떠오르더라. 왜 국민의힘이 이런 제안을 했는지 의아했다. 일종의 전략 미스 아니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김혜경 여사가 그 2022년 그 대선 당시에 그때도 또 후보자의 부인이었죠. 배우자 무한 검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뱉어낸 말에 대해서 지금 다르게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내로남불적인 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후보 배우자에 대한 이 대선 토론은 이것은 뭐 전례도 없고 그리고 또 오늘 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상의하고 좀 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오늘 그렇게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인적인 제안이었던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뭐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대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일단 민주당이 2022년에 대선에서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의제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응하지는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뭐 그런 법적이나 또 무슨 어떤 제도적인 그런 장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김혜경 여사가 지금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 상고심만 남기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또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또 후보자의 배우자도 또 이렇게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런 지금 대선은 아마 유례가 없는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배우자 토론에 응하지 않겠다는 뭐 민주당의 또 의견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만 어떤 그런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지키지 못하셨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지키지 못하셨던 그런 특별 감찰관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관심 많거든요. 좀 이런 것을 좀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인 좀 공약이나 아니면 다짐으로 좀 내놓으시면 좋겠다. 결국 친인척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그리고 사실 이러한 것을 지금 오히려 뭐 이러한 것을 제공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김혜경 여사도 배우자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인터뷰가 남아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제 이재명 후보는 단칼에 이 배우자 토론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게 문제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제안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 검증 받는 거하고 배우자 토론회 하는 건 다른 문제일 수 있죠. 뭐 토론을 한다는 것은 공약과 정책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시대에 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제대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오히려 전략적인 미스라고 보는 것이 결국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연일 방송에서 명품백 그리고 또 당내 선거 개입 논의로 아마 수사를 받아야 되고 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숨기고 싶었고 지금 다시 얘기하면 김혜경 여사보다는 김문수 후보의 부인이 훌륭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다. 그게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후보들이 나왔을 때는 이것은 뭐냐? 21세기에 맞지 않는 아젠다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관련한 국민의힘 입장 먼저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입니다. 저희 당 윤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코멘트 드릴 건 없습니다. 이미 탈당한 상태긴 한데 선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지적에 대해서 그런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기 위해 오늘 극장을 찾았는데요. 관련 화면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 관람을 마친 장면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인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는데 전한길 강사와 함께 관람했다고 하죠. 네,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선을 긋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일요일에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 소속한 그런 구성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그 영화 관람을 또 국민의힘과 지나치게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여러 차례 또 윤 전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고 또 이 영화를 만든 분이 이영돈 전 PD입니다. 지금 이영돈 PD와 전한길 강사와 그리고 전한길 씨가 이제 보입니다.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영돈 전 TV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좀 파헤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고발성 영화를 냈다는 점에서는 그런 또 시의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응원의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은 저는 자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지나치게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단체방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윤 전 대통령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누가 좀 말려달라.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저는 스스로 자기의 구속을 부추기는 일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행동 자체가 당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역효과를 주고 아마 이 순간에 민주당에서 그런 공격 안 하겠습니까?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고 영화 관람도 하고 마치 자기가 영웅인 것처럼 저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마 법사위에서 상당히 많이 법조계에 대해서 압박을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오늘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군인들이 당시에 문을 부수고라도 또 의원들을 4인 1자로 끌어내라 이런 실질적인 정언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걸 이런 전체적으로 다 공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대통령이 저렇게 착각하고 자기가 무슨 자유민주주의 투사인 것처럼 저렇게 의기양양하게 돌아다닌다는 거 민주당이나 일반 시민들 또 탄핵을 찬성했거나 아니거나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대선이 이제 29일이면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거의 10일 가까이 둔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악재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의 악재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탈당 후에 첫 공개 행보잖아요.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럼 앞으로도 이런 공개 행보를 이어갈 걸로 보세요? 아직 정해진 거는 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이것은 꼭 공개 행보라기보다는 이 대선을 앞두고 이 부정선거 이런 좀 선거의 좀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제 이런 영화가 개봉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신 거지 이것을 꼭 무슨 공개 행보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의 좀 공정성과 그리고 그 투명한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지금 감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런 모니터링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그런 선거에 객관적인 그런 검증, 사실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앞두고 이제 나오는 이러한 영화를 또 본인의 생각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가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공개적인 행보를 그런 의도적인 공개적인 행보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사실 이것은 좀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지나치게 저는 뭐 국민의힘과 절부하기도 저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영화관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영화 관람을 마친 장면을 차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강조한 한동훈 전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는 거는 국민의힘의 자멸의 길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과 상관없는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반성하고 자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 이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십니까? 뭐 절연해야 될 단계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절연의 그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는 뭐 법정 앞에 서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선거 때 당내 혼란이 가중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사과하는 것이 전략상 옳은 것이냐. 어차피 사과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표는 이미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참에 김건희 여사 사과 부분을 꺼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당내를 더 혼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아마 당내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강조한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어제 독자 유세에 나섰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한동훈 전 대표는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유세에선 김문수 후보의 이름을 되도록 언급하지 않는 등 아직까진 선대위와 거리를 두는 모습도 감지됩니다. 김문수 후보님과 생각이 다른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게 본질적인 차이라서 극복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위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가져올 위험한 나라를 막아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 모셔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해서 하나를 합쳐서 열심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험한 세력이 나라를 망치는 걸 저와 함께 막아주십시오. 네, 한동훈 전 대표 어제 부산을 방문했는데 화면 보신 것처럼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 유세장에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평가도 나왔었는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출격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 유세복에 김문수 후보 이름이 없잖아요. 이게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에 나온 옷이기 때문에 이름이 아직 인쇄되지 않은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후보 선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난 월요일 그 대선 선거운동 첫날 지급된 이런 선거운동원 옷에는 이번 김문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일부러 그렇게 한지는 알 수는 좀 없습니다만 그래도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층에 또 팬덤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또 중도층에도 확장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꼭 뭐 공식적인 뭐 이런 선대위원장이라 뭐 이런 직함 꼭 아니더라도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국민의힘에는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당에서도 좀 더 한 전 대표가 오히려 뭐 어떤 그런 선대위원장직을 좀 맡아서 하면 조금 더 이제 그 효과가 있지 않냐 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저 국민의힘이 바깥으로는 또 뭐 이준석 후보와의 뭐 단일화 뭐 이러한 좀 또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또 당 내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또 공식적인 어떤 그 선대위에 뭐 직함을 받아서 좀 운동을 하게 하는 좀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같이 무대에 올라서 손 번쩍 들어 올려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뭐 그래도 고맙다는 의견을 전하긴 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마음이 너무 고우신 분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좋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해 보이는 간절함이 적어 보이는
또 실제로 꼭 이기겠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그런 이제 측면이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참에 한동훈 대표가 선거운동하기로 나섰으면 김문수 후보 손을 들고 같이 종횡무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마치 잘못하면 자기 세만 그 위세만 과시하는 듯한 모습.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당내 비판이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PK가 굉장히 그 지금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거의 박빙인 상태에서 그나마도 이재명 후보로 가는 보수층의 어떤 원심력이 작동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은 분명히 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원팀이 아니라 반쪽짜리 원팀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또 한 명 관심이 집중되는 사람이 홍준표 전 시장인데요. 네. 오늘도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되면 함께 보여주시죠. 여전히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데요. 하와이 특사단이 결국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SNS에 특사단이 모두 돌아갔다, 대선 끝난 뒤에 돌아가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와이 노딜인가요? 아니면 홍준표 시장의 어쨌든 프로필 사진, 넥타이가 파란색에서 네. 다시 빨간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홍준표 뭐 시장을 뭐 지지하는 뭐 홍사모 일부 분들이 또 민주당에 입당을 뭐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SNS 사진에 또 파란 넥타이로 좀 바꾸고 좀 그랬는데, 그래도 현재 탈당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뭐 이러한 공식적인 이야기는 이끌어낸 그러한 하와이 방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돌아와서 김문수 후보의 또 손을 같이 잡는 뭐 이러한 행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뭐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넥타이뿐만 아니라 티셔츠도 빨간색을 입고 사진을 찍긴 했습니다. 그런데 홍 전 시장과 관련해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차기 당권은 홍준표 전 시장이 먹을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총리설에 관해서 양쪽에서 다 부인하긴 했는데,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들어선다면 정권 후반기쯤에는 총리설,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김중건 비서실장 같은 중량감 있는 분을 TK에서 모셔왔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어떤 그 이재명 대표나 또 유심 작가나 다 이제 중원을 장악하겠다, 더 보수화하겠다, 더 중도화하겠다라고 하는 표본으로 봐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화들짝 놀라는 것이 바로 홍준표 총리설이었다고 보여지고, 여전히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사실은 윤 대통령 시기에 그걸 원했던 바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복당을 하는 과정이 과연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수월할 것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탈당을 하고 난 다음에 복당은 쉽지 않습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로 당을 장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행태는 김문수 후보는 모르겠고 나는 계속 정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그널로밖에는 안 읽힙니다. 대선 끝나고 돌아간다고 했으니까요. 네네. 네. 13일 남은 대선의 마지막 이슈는 이제 단일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국민의힘. 그런데 오늘은 기류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의 인터뷰 듣고 오시죠. 실제로 단일화가 힘을 받으려면 우리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이재명 후보를 쓰는 정도에 이르러야 단일화 압박이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대선을 끝까지 치러서 자신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보이는 것, 그것이 거의 최종 목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직은 단일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직 단일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그럼 기존의 단일화 러브콜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조바심은 내지 않겠다는 건가요? 아까 이제 여론조사 수치도 나왔습니다만 두 후보의 김문수 후보와 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더라도 그렇더라도 지금 이재명 후보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단일화를 하기 위한 좀 분위기 조성은
지금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선거는 또 이렇게 매일매일 바뀌는 이런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또 이어서 있을 뭐 지지율 또 조사 뭐 이런 그 추이를 좀 볼 필요는 있겠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디긴 하지만 상승세를 좀 타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주의 상황은 국민의힘의 좀 혼란한 상황을 간신히 마치고 이제 일요일에 투표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로 확정이 됐고 그리고 또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난주는 국민의힘으로서도 좀 준비도 좀 아무래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래도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는 또 이준석 후보와의 그 단일화에 대한 그런 물꼬가 좀 또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도 아마 저는 현실적 고민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10%의 득표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면 선거비 보전을 받을 비용 보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문제랄지 뭐 여러 가지 사실 그런 좀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준석 후보는 이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그 세석의 소수 야당의 한계도 저는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물에서 큰 물고기가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열심히 또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소수 정당의 후보로서의 한계도 분명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앞으로의 좀 본인의 행보 그리고 또 현실적인 그런 재정적인 문제 뭐 이런 것을 다 종합할 때 뭐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를 향한 단일화 구애, 그중에 구애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미는 한 사람 바로 안철수 의원인데요. 지금 이준석 후보 유세장에 찾아가서 같이 학식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네,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글쎄요, 이제 지금 굿캅, 배드캅 이런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재현 후보 비서실장은 단일화가 약간 멀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 안철수 의원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절박함, 둘 다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이준석 의원이 단일화 얘기할 거 알면서 안철수 의원에게 난 항상 열려 있다. 다만 단일화 얘기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용어 선택일 뿐입니다. 단일화냐라는 용어를 선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고 마지막에 가서는 언제든지 그런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정치적 입장인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은 이준석 후보는 1% 빠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3 후보들은 실제 자기 지지율보다 실제 표가 사표 심리 때문에 더 적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슬쩍 우리 김재현 후보 비서실장이 이제 단일화 물 건너간 거 아닌가. 더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입지를 좁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말이 있었습니다만 8%, 7%, 6% 되면 그리고 그동안에 쓴 돈 전체가 보전이 하나도 안 된 상태라고 됐고 또 주변의 의원들이 뭐 민주당에 가기도 하고 또 허은하 대표하고도 결별을 하면서 당도 굉장히 어떤 이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자기한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마음을 더 흔들어 보는 그런 역할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죠. 예,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준석 후보의 마음을 흔드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모두 동반 지지율이 상승을 해야 단일화 시너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죠. 뭐 그렇지만 뭐 현재까지도 7, 8% 정도 그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지금 제 주위에 계시는 국민의힘의 또 지지자분들도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이제 포인트가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뭉쳐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지금 그 보수 성향의 후보가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래서 되겠냐. 투표용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단일화가 분명히 시너지는 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지지율을 합산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말 투표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런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단일화에 대한 노력은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와 안철수 의원 지금 함께 학식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잠시 후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상원 4차장도 동반 사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건강 문제였지만 진짜 사퇴 사유가 따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수사 과정에서 차라리 당당하게 검찰청으로 불러서 수사를 했으면 더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실제로 보면 중앙지검장이 된 과정부터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 측근으로 또 김 여사 방탄용으로 중앙지검장에 불러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창수 지검장이 사의 표명한 원인은 탄핵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은 데 대한 아무도 사과도 없었다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의 대선 판도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 무혐의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빨리 피신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보이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표 수리하지 말라는 얘기가 뒤따라 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 예정일이 대선 전날인 6월 2일인데 검사들은 본인이 그만두고 싶다고 바로 그만두는 건 아니라고요. 네, 사표 수리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절차가 있나요? 법무부 장관의 이제 사표 수리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두 이제 분의 사실 그 탄핵은 굉장히 이유가 없는 탄핵인 거죠. 이제 권한 정지를 목적으로 한 그런 탄핵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정신적 고통은 또 받았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심리가 된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말 못할 그런 고통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중앙지검에서 또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것도 상당히 사실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혐의 없음, 무혐의 결정을 중앙지검에서 내렸는데 다시 한번 또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좀 그건 또 새로운 지휘부가 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차원에서 또 이 사표를 내게 된 그런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예측도 듭니다. 예, 심우정 검찰총장은 흔들림 없이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중앙지검장의 사표 수리하면 안 된다, 직무유기 수사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네, 뭐 그런 주장은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심우정 총장이 이제 남은 임기들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서 마무리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의 검찰총장이 사실 굉장히 공정하고 또 임기가 보장돼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풍파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총장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왜 검찰총장이 항고하지 않고 왜 석방을 하게 했냐. 근데 여기서부터 그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또 이 이스타 타이 항공의 그 사위 취업과 관련해서 또 뭐 기소가 또 이루어졌고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또 여러 건의 수사가 또 진행이 돼서 결국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검찰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대선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예 이제 검찰을 공중 분해해서 공소청 뭐 공소만 담당하는 이런 검찰청 또 뭐 기소만 담당하는 검찰청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쪼개겠다 이제 이런 공약까지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것은 검찰의 분해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심우정 총장이 임기가 지금 한참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정말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또 신무정 총장도 뭐 힘든 과정이 앞으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검찰의 역사를 쓴다. 그리고 또 후배들에게 또 보여주는 뭐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본인의 직을 묵묵하게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에 대한 여러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검찰 내부 조직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어떤 뭐랄까 법 개정을 통해서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공소청이라든지 다양한 백가쟁명식의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용 가능성이라든지 큰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 교수, 전주혜정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도 21대 대선 재외투표가 시작돼 유권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투표소를 찾은 재외 국민들은 이번보다 절실했던 투표는 없었다며 고국의 정상화를 기원했습니다.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살고 있는 성진옥 씨 부부는 전날 밤 4시간을 운전해 버지니아주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투표소를 찾은 부부. 16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이번처럼 투표가 절실했던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표소 안에서 이 도장을 찍는데 되게 좀 뭉클한 게 있었어요. 제 한 표가 옛날에는 되게 작은 표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포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큰 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백발의 어르신도 아들과 아내의 손을 잡고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하나로 뭉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나로 뭉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20대 대선 당시 70%의 투표율을 보였던 워싱턴 DC 근처 4개 지역의 투표소에도 첫날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21대 대선에 이곳 워싱턴 DC 지역에 등록한 재외선거 유권자는 모두 4,272명, 미국 전역에서 5만 1천여 명이 재외선거 유권자로 등록했습니다. 우리 재외 동포들, 또 특히 미주 지역 재외 동포들의 의견이 우리 국내 정부의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생업을 미루고 시간을 쪼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계엄과 탄핵 사태로 어지러웠던 고국이 다시 정상화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곳은 진짜 책임감 있는 대표가 나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118개국에서 재외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오는 25일까지 37개 투표소에서 선거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YTN이 대선을 2주 앞두고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3자 대결에서 크게 앞서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위를 보였습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입니다. YTN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내일이 대선이며 누구에게 한 표를 던질지를 물었습니다. 2명 중 1명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YTN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 김문수 후보 3%포인트가 올랐고 없다나 모름 무응답이 13%에서 7%로 뚝 떨어졌습니다. 캐스팅 보트인 중도층에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61대 23으로 격차가 벌어졌고 이준석 후보는 8%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도 살펴봤습니다. TK와 PK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46대 37, 호남은 69대 21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우위를 보였고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에선 이재명 후보가 30%를 기록했고 부울경에선
김문수 후보 44%, 이재명 후보 43%로 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4050에서 특히 이재명 후보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집계됐고 70세 이상에서만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2030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은지도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68%, 김문수 후보 25%, 이준석 후보 1%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건지 유권자 충성도를 살펴봤더니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95%가 계속 같은 후보에 힘을 실어줄 거라고 답했고 이준석 후보 지지자의 경우 74%가 계속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8%, 국민의힘 36%,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2% 순이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모두 과반의 두 자릿수 격차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범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상대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가운데 한 명만 남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 가상 대결에선 52% 대 39%, 이재명 대 이준석 양자 대결을 가정했을 땐 51% 대 25%로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응답률은 비슷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맞상대일 경우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답변이 7%에서 21%로 많아졌습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60%대로 올랐고 상대 후보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이재명 후보가 대부분 권역에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영남권에서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김문수 후보가 63% 지지율로 29%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를 크게 앞섰지만 이재명 대 이준석 대결에선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선 이재명 대 김문수 가상 대결에서 오차 범위 아니었던 응답률이 이재명 대 이준석 대결 시 이재명 우세로 조사됐습니다. 범보수 진영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층 표심이 각각 어떻게 변할지도 내다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해도 표를 주겠다고 답한 건 45%였습니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면 28%만 지지하겠다고 했고 21%는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한 전체 응답자 가운데 37%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보다 적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선 해야 한다는 응답이 이준석 후보 지지층에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단일화를 주장한 응답자만 추려 누구로 하는 게 좋겠냐고 물었을 땐 82%가 김문수 후보를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이 사진에 보시면 대기번호 1번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설레는 전 세계 1호 투표자는 과연 누굴까요? 바로 뉴질랜드에 사는 18살 김현서 양이었습니다. 2006년 7월생인 현서 양, 생애 첫 번째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무려 7시간을 기다려 오픈런을 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을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민을 온 현서 양은 젊은 세대가 정치에서 멀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많은 분이 재외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소 참관인으로도 활동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투표를 향한 재외국민들의 투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 재외투표 유권자 수는 25만 8천여 명에 이르지만 투표소가 부족해서 이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 미국이나 호주, 브라질 등 국토가 넓은 나라의 유권자는 이 비행기를 타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양한 대책들이 과거부터 논의가 되었지만 바뀐 건 크게 없습니다. 22대 국회에는 재외국민 선거의 우편 투표와 또 전자투개표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이 재외국민들은 우편 투표만이라도 허용돼서 이 투표권의 행사가 더 편해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보면 반드시 공간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만 보더라도 북섬, 남섬 두 지역에 재외국민들이 살고 있지만 남섬에 있는 재외국민들은 유권자 등록을 해도 비행기를 타고 와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애초부터 유권자 등록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전체 한 250만 되는 재외국민들 중에서 현재 지금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등록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지금 우편 투표도 안 되는데 전자 투표까지 한다고 하면 더 많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편 투표라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전역을 보호하는 골든돔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주 공간의 감시와 요격 장비를 구축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공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한 뒤부터 미국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처럼 미국 전역의 차세대 방어망, 골든돔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주 기반 센서와 요격 무기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육상, 해상, 그리고 우주에까지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골든돔을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nce fully constructed, the Golden Dome will be capable of intercepting missiles even if they are launched from other sides of the world and even if they are launched from space.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지상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수백 기에서 최대 수천 기에 달하는 감시 위성을 배치해 적의 미사일을 조기 탐지하고 궤도를 추적해 요격까지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상 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려운 신형 미사일을 인공위성에 탑재된 센서로 추적하고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기가 상승 단계에 있는 미사일을 타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 능력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 달리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둘러싸여 있어 미사일 위협이 적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Well, the wrong is about as close to perfect as you can have in terms of real production. I told you Canada wants to be a part of it, which be, fairly small expansion. 골든돔이 전 세계의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때 추진했다 실패한 스타워즈라는 이름의 인공위성 요격 구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진정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찬대입니다. 미국이 눈덩이 같은 재정 적자로 신용 등급이 강등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부터 미국 의회를 찾았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이름 붙인 예산안의 핵심은 대규모 세금 감면입니다. 여기에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 예산까지 더해 지출은 더 커졌습니다. The one big beautiful bill will include $25 billion for the Golden Dome to help construction get underway. That's the initial sort of a down deposit. 예산안을 놓고 공화당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의원들이 세금 감면에 반대하며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삭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의원을 저격하며 법안 통과를 압박했습니다. I think he should be voted out of office, and I just don't think he understands government. If you ask him a couple of questions, he never gives you an answer. He just says, I'm a no.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 미국 현충일 전에 표결을 밀어붙일 계획이어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예산안에 한국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법에 대한 보복 조치가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를 규제하는 국가를 차별 국가로 지정해 해당 국가 기업에 2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관계자에게 받은 샤넬 가방을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가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고 건진법사 전 씨도 해당 물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동반사의 등 다양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검찰이 이제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 씨가 통일교 관계자에게 받은 샤넬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습니다. 이 샤넬 본사에 대한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가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이 고가의 가방 같은 경우에는 그 가방마다 고유의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번호를 역추적하면 언제 누가 구매하였는지가 확인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이 샤넬 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방을 일단 구매한 당사자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 통일교 간부로 알려져 있는 이 통일교 간부의 가족, 그러니까 처제가 구매를 했다. 결국 통일교 관계자가 구매를 했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되었고요. 네. 그 이후의 과정을 보자면은 이 해당 가방을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이 유모 씨, 이 수행비서가 웃돈을 얹어서 최소 2차례 교환을 한 부분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교 관계자가 구매한 가방이 어떤 방식으로든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 씨에게 전달이 되었으며 최초에는 한 100만 원, 그 다음에는 200만 원 가량의 웃돈을 얹어서 교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 가져갔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이 되었고요. 물론 이 과정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 본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도 그리고 수행비서 유모 씨 역시도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현재로서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이렇게 정황이 나온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에서는 거듭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네. 머지않아 추가로 좀 소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다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조금 조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들의 증언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 보자면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과연 검진법사는 어떤 의도로 이 전성배 씨가 이 수행비서 유 씨에게 이걸 전달하고 심부름, 그러니까 건진법사 측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가방을 다른 여러 개로 한 2개 정도로 교환을 했다라고 현재로서는 밝히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왜 그 심부름을 그럼 이 김건희 씨의 수행비서에게 부탁을 한 건지 이 부분 사실 명확하게 설명이 어려워 보이고요. 이 전 과정을 과연 김건희 씨가 정말 몰랐는가, 김건희 여사는 이 전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가는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대면 조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머지않은 기간 내에 다만 대선 일선 같은 부분들은 조율을 해서 대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건진법사 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뭐 샤넬백 이런 것들이 실제 뭐 갖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은
좀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조사와 수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전성배 씨의 입장은요. 그 해당 몇 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샤넬백도 그렇고 받은 부분까지는 인정을 일정 부분 했지만 네. 전달하지 않았고 전달을 하지 않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달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건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도 그건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잃어버린 것이다라고까지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인데 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고가의 물건들을 뭐 함부로 보관한다거나 그 행방을 아예 찾을 수 없다는 부분이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증언,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여러 가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아직 이 샤넬백 실물은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최대한 일단 추적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앞서 밝혀진 내용처럼 이 해당 샤넬백을 통일교 간부의 가족이 구매한 내역까지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 가방이 또 누가 어떻게 바꿔갔는지, 교환이 있었는지, 교환된 가방은 또 그럼 어떤 그 넘버, 고유 넘버를 갖고 있는지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추적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이 수행비서 유모 씨에 대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요. 전 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실물의 존재 자체도 파악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 끝까지 이 실물 자체가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다른 구체적인 자료들, 구매 이력이라던가 실제로 구매 일자 그리고 어떤 교환의 내역들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실물이 없다고 해도 혐의점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김건희 여사 그 디올백 관련된 수사는 무혐의 처리가 됐었는데 지금 샤넬백은 그 당시 디올백이랑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다릅니까? 이런 고가의 어떤 금품 수수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네.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쟁점들 관련된 법률들은 일단 청탁금지법 꼽을 수 있고요. 네. 뇌물과 관련된 부분으로 크게 두 줄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은 당시에 이 디올백 수수 논란 당시에도 쟁점이 되었었는데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렇게 고가의 물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는 두고 있지만 네. 청탁금지법상 해당 그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역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뇌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해당 이 고가의 가방 제품을 전달한 당사자가 통일교 간부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된 청탁이 있었다거나 이후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이 사실관계가 밝혀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성 어떤 것을 대가로 해서 지금 공직자가 맡고 있는 그 직무와 관련되어서 어떤 청탁이 있었고 그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로서 해당 고가의 제품을 수수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뇌물죄 내지는 알선수재죄가 적용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네.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면 대통령의 직무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특히 특가법상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뇌물을 알선할 때 처벌하는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성 내지는 어떤 영향력에 대한 입증이 있다면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무혐의 처분이 있었는데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재기 수사 결정, 다시 서울고검에서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해당 이 논란 때문에 사실상 탄핵도 이제 소추가 되었었고 물론 8대 0의 결정으로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한 2달여
10여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네. 일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역시 이 탄핵 과정에서 일단 8대 0으로 어떤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확인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심신이 매우 지쳐서 건강상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수사에 대해서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사임을 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펴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리가 된다면은 사임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 재수사를 결정한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많이 컸다라는 그 의견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 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특히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면 조사를 했을 때 제3의 장소로 이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한 부분이 뭐 이른바 뭐 황제 조사다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좀 잡음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네. 결국 이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8대 0 처분을 받으면서 일부 수사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했지만 그 부분마저도 어떤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다시 재수사 결정이 있게 되면서 만약 그 재수사 과정에서 이전의 판단과 다른 판단이 내려진다면은 이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탄핵 이후로 이 검찰 조직 내부적으로도 어떤 이런 조직 개편의 그런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좀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스스로 좀 사직을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 이 상황을 보고서 뭐 그럼에도 검찰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의 사직이 확정이 되면 그 서울중앙지검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아주 큰 조직이기 때문에 맡은 바 역할들이 있고 그 분담에 따라서 사임이 있다고 해서 당장 어떤 조직 자체가 역할이 붕괴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미 탄핵이 소추됨으로써 이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 과정에서도 직무대행 체제를 한번 거쳤던 바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수사들, 이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재수 사건도 있고요. 이재명 지금 후보에 대한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 네.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떤 일정에 있어서의 좀 차질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역시도 지금 사임을 표하는 것이 어떤 도이치 재수사에 대한 부담 때문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도 검찰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해 보자면 업무는 이제 분담해서 맡게 될 것이고 대행이 필요한 부분은 대행 체제로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들은 이미 지휘가 내려진 그 상황에 따라서 밀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직무대행 체제로 이제 그 변화하고 뭐 일정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정 차질되는 어떤 사건 대상 중에는 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가능은 해 보입니다. 아마도 이제 대선 이후로 어떤 처분에 대한 결정은 넘어가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시기적으로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현재 굉장히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뭐 샤넬 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던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에는 어느 정도 시간 자체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조사 같은 부분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사건들 시민들의 눈과 귀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사안들 굵직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을 것이다. 대선 이후로 어떤 이 조사에 대한 결과는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지금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기현 부장판사 의혹 관련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혹인데요. 공수처의 수사와 그리고 뭐 대법원 윤리감사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절차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제 공수처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말 초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배당이 되었다, 그러니까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일단 누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살펴볼지
배당을 한 그런 절차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일명 주기현 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 3부의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요. 이 배당이 되었다고 바로 어떤 수사가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네. 일단 이 수사 3부에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를 시작했다. 이제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도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 대법원에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사 상황을 좀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지금 해당 접대 장소로 알려진 곳에 방문을 해서 어떤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지금 추가로 이 주기현 판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에서 일체의 지금 모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바로 그 이야기를 한 직후에 민주당 측에서 추가로 이 사진을 공개했고요. 이 이후에 이 사진에 대해서는 주기현 판사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의혹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수사 과정, 그러니까 이 조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방문 일시라던가 방문을 함께한 그 인원들,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확인이라던가 어떤 관계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이 파악되는지가 이 의혹을 좀 해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이번 의혹의 가장 큰 쟁점은 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서 뭐 술을 먹은 것이 뭐 문제가 된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무와 관련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제 공직자라고 해도 당연히 비싼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운동을 하러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만약 어떤 직무와 관련한 사람에게 접대를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직무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상에게 100만 원을 어떤 초과하는 그런 부분 향응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사라는 지위를 좀 고려할 측면이 있는데 하지만 이런 사진의 존재, 그러니까 어떤 영업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있다는 존재만으로 이런 혐의점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방문 일시라던가 함께 방문을 한 그 인원들과 주기현 판사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는 것이 이번 의혹을 해소하는 핵심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동석자가 누구냐, 또 어느 규모의 뭐 접대를 받았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지판사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좀 차질이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사실상 지금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 네. 이 뭐 징계가 내려진 것도 아니고요. 재판부를 교체하기는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본인이 뭐 스스로 지금 기피를 밝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여러 조사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끝에 만약 지금 민주당 측이 제기한 것처럼 그 의혹이 일정 부분 사실로서 밝혀지게 된다면 네. 이 관련법에 따라서 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그렇다면은 사건이 재발행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혹 제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대법원이라던가 공수처에서 파악하는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 논란을 다루는 이 법관 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은 이 안건에서 지금 제외가 된 상태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후보의 이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비교적 굉장히 신속한 기간 내에 내린 부분, 그 재판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회의 현장에서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로 안건이 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네네.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점쳐지고 있고요. 이 대상이 되는 안건은 어찌 보자면 좀 더 원론적인 취지로서 안건을 구성했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산정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재판 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그런 가치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취지의 그런 안건이 하나 산정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정 노력
자격 이런 부분에 대한 안건만이 담겨 있습니다. 네. 어떤 구체적인 재판 자체의 어떤 정당성이라던가 위법 사항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어떤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사법부의 신뢰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한 판사들도 많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과반이 출석을 하고 과반이 찬성을 해야지 어떤 의견 표명이 가능한데 만약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지 못한다면은 별도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은 없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유세 일정을 직접 찾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또 바쁘시죠? 아이고 참. 이게 바쁘다기보다도 참 상황 바빠지시다니까 체력적으로 이제 좀 한계가 오네요. 그죠? 예. 아 그리고 특히 이제. 저기 총선하고 날라가지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래서 뭐 사실 일정을 타이트하게 한다고 해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다가 지난번에 토론 앞두고는 이게 한계가 와가지고 막 염증약 먹고 이러니까 토론 때 몽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토론 앞두고 좀 일정을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토론 앞두고는. 아니, 그래도 5.18 기념식 가셨잖아요. 가야죠, 그거는. 가야 되고. 아니 저도 그래서 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요즘 뭐 워낙 언론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단일화니 이런 얘기다 보니까 제가 또 원래 단일화 하면 연관 검색어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예. 그냥 오늘은 이제 제 지금까지 뭐 경험 같은 내용들 좀 진솔하게 솔직하게 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남을 정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분들이라면 몰라도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진정성이라는 거는 항상 저도 존경한다고 해왔고 존중하고 또 존경한다고 해왔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3년 전을 생각해보면 참 그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안철수 의원님 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국민의힘 인사와는 다르게 좀 더 허심탄회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선거 치르고 바로 또 인수위하시고 이러느라 참 고생 많으시고 하셨는데 그때도 다 기억나고 하네요 이제 보니까. 네,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찾았는데요. 안철수 위원장, 오늘은 저의 경험을 진솔하게 전하려는 차원이다. 이준석 후보는 계엄 이후 안철수 의원의 진정성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